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권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아동을 위한 학습공간 디자인,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부엌에서 여러분이 요리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은가요?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음식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엌에서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은가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음식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에 가셔서 9052라는 코드 번호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어서 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두 공간에서 만들어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같아요. 내 요리 실력은 같은데 저 두 공간 안에서 만들어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르게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 공간에 사용자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와 선택을 허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유와 선택. 자, 그렇다면 학습에서는 어떨까요? 학습에서도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교수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수자에 따라서는 가르치는 내용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튕겨나가기도 하고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교수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는 교육과정도 들어가지만 공간도 들어갑니다. 공간은 교수자의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교수자도 그렇고 학습자도 그렇고 뇌의 인지적 로드가 커지기 때문에 교수학습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습자에게 많은 자유와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은 어떨까요? 학습자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공간입니다. 선생님이 있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소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식이 많아집니다.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경험의 종류와 양이 무한합니다. 선생님의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습자들은 매우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박물관 같은 환경은 어떨까요? 이런 곳에서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강하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놔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환경에서의 교수자의 역할과 굉장히 달라집니다. 환경은 교수자의 역할과 교수자의 교수 학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른 환경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예요. 네, 첫 번째 것은 형식 교육 공간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형식 교육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의 학급 같은 공간을 형식 교육 공간이라고 하고요.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는 교육, 딱히 정해진 교육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강제할 수 없는 교육, 이런 것을 우리가 비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형식 교육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비형식 교육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은 공간이 다릅니다. 공간이 다른 것에서 출발을 해요. 형식 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비형식 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형식 교육은 외적 동기, 즉 상과 벌을 강조합니다. 시험, 교육과정, 숙제 등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 교육의 줄기를 이룹니다. 따라서 형식 교육은 교사 주도적입니다. 반면 비형식 교육은 내적 동기를 강조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은 학습자 주도적입니다. 어느 방식의 학습이 더 재미있을까요? 네, 비형식 교육적입니다. 내적 동기, 즉 재미와 호기심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교육학에서는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구분이 점차로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이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상황인지입니다. 상황인지란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상황 안에서 배울 때 가장 잘 배운다는 철학입니다. 한편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학문인 특수교육은 비형식 교육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은 매우 행동주의적이고 외적 동기를 많이 활용하고 직접 교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아이를 설득하거나 내적 동기를 불어넣어 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가 심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 모이는 특수학교에서는 더더욱 비형식 교육, 자유선택 교육, 공간 디자인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들은 정말로 내적 동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습자 주도적일 수가 없을까요? 장애 학생들은 정말 자유선택을 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창의적일 수 없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공간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체감과 실내 온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도 우리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연히 학습에 지장이 옵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보다 장애 아이들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자폐성 장애처럼 특히 빛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온도에 둔한 아이들도 있지만 동시에 부적절한 실내 온도는 아이들의 짜증과 문제 행동을 심화시키거나 학습 참여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육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말과 텍스트로 이루어집니다. 청각장애 아이들 중 지적장애를 동반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말을 듣지 못해서 지적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은 지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학습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말소리로 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의 경우 환경음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울림이나 메아리 문제, 환경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장애 학생들의 학습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낙후된 건물과 좋은 건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연구에 의하면 낙후된 건물보다 새 건물이 학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보다는 학급 내 인테리어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연구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학습자일수록, 즉 교육 약자일수록 좋은 건물에 긍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연한 공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연한 공간이란 단순히 책상을 옮기고 벽을 세웠다 없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의 목적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과정은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연한 공간의 반대는 경직된 공간인데요. 경직된 공간은 경직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경직된 공간과 경직된 교육과정은 장애 학생들에게 학습의 접근성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장애인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건물, 물리적 접근성을 생각하지만 인지적, 학습적 접근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간에 대해 논하다 보면 물리적 접근성을 떠올릴 수 있지만 공간은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인지적, 학습적 접근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공간은 장애 학생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형식적 공간은 자연과 같은 공간입니다. 실외 학습 공간, 자연 공간, 대형 그룹 공간 등 이런 것들도 역시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숲교육 과정에서는 장애 학생이 완전 통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완전히 자연에 나가 하는 수업에서는 장애 아이들이 눈에 잘 안 띄곤 합니다. 엄격한 규율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뛰어놀게 되는 가운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에도 공간은 중요할까요? 네, 장애의 종류를 잠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는 이렇게나 종류가 많습니다.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건강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중복장애, 경계선지능, ADHD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장애의 종류에 들어가는데요. 이 장애들마다 특성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장애 내에서도 아이들마다 장애의 정도나 특성이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장애 아이들은 이런 문제 중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 혹은 낮은 지적 능력, 혹은 사회성 문제, 혹은 행동 문제 이런 것들 중 하나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두 입시나 공부와 관련된 어려움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어떤 공간이 좋을까요? 첫째, 자유선택적 공간은 문제 행동을 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선택적 공간이 장애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교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천장이 높고 넓고 교실 안에 책도 있고 의자도 있고 창문도 있고 카펫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고 활동의 선택이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교실은 어떤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 학생들에게 자유 선택을 주었을 때 문제행동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급 수업에 통합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지적 능력도, 사회성 부족도, 의사소통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행동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가 심한 경우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혹은 지적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정서적 문제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반사회적인 행동, 반항적 행동, 분노 조절 못하는 행동,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말썽을 부리는 행동 등이 다 문제 행동에 들어갑니다. 정서장애나 ADHD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사실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소위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이 이런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행동 문제의 중재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거든요. 때릴 수도 없고 지금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중재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학생에게 자유선택을 주면 문제 행동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 그 예가 있습니다. ADHD 아동인데요. 베이스라인은 자유선택을 주지 않았을 때, 인터벤션은 자유선택을 주었을 때입니다. 문제 행동이 확연히 줄고 집중 시간이 올라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선생님이 그 아이만 붙잡고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아이에게만 자유선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전체가, 교수학습 방법 전체가 자유선택권을 많이 주는 설계여야 합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그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유선택적 공간은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두드립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아이는 내적 동기가 높은 학생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누가 뭐래도 얘는 공부를 할 아이입니다. 스스로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아이, 너무 좋아서 하는 아이는 환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내적 동기가 다른 모든 방해 요소를 이깁니다. 한편 이 오른쪽 아이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좋아할 수는 없겠죠. 이런 학생을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내적 동기가 부족한 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만 하나 났다 해도 주의가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과자 냄새가 났다, TV 소리가 들렸다, 전화가 울렸다 하면 하던 거 멈추고 다른 일에 참견을 합니다. 공부에 대해 내적 동기가 부족하다고 모든 것에 대해 내적 동기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해 내적 동기가 부족하면 학습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한번 게스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무슨 장소일까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 것 같은가요? 네, 이곳은 바로 종교시설입니다. 이 앞에 보여드린 이 장소들이 모두 종교시설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회예요. 종교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또 안 왔다고 페널티를 주거나 숙제를 안 했다고 벌 세우지 않습니다.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강제를 할 수가 없이 완전히 개인의 내적 동기에만 의지를 해야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어떤가요?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와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이런 공간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 디자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누굴까요? 바로 초보 학습자, 내적 동기가 아직은 부족한 학습자, 종교에서는 초신자입니다. 내적 동기가 충만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런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초보자, 초신자, 즉 내적 동기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성경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이 박물관은 선교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교육과정이나 시험, 페널티 등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간을 통해서 합니다. 이 박물관은 디즈니랜드처럼 해놨어요. 정말로 디즈니랜드처럼 줄 서서 들어가고 체험 위주이고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충분히 재미있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바로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입니다. 한편 이곳은 미국 항공우주 박물관입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 박물관이고요. 오른쪽 두 개는 플로리다 나사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항공우주 박물관이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박물관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박물관은 기본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 전시 말고는 일반인들이 즐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학문 수준 자체가 어렵습니다. 용어도 모르겠고 수학과 물리학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박물관 역시 그 어려운 내용을 강요할 수 없기에 여기도 디즈니랜드처럼 재미있게 해놓았습니다. 물리학적인 법칙을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해놓았고요. 우주선 발사의 기본 원리를 게임화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화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일 것 같지만 박물관에서의 모든 전시는 공간 디자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종교시설과 박물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습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오게 할 수도 없고
온 후에 학습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박물관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봐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와 공간 디자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게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종교시설과 박물관은 또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관람객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할까요? 초보자에게 맞춰야 될까요? 전문가? 초신자에게 맞춰야 될까요? 혹은 종교 지도자에게 맞춰야 될까요? 박물관에 방문한 유아에게 혹은 박사에게 맞춰야 될까요? 너무나도 다양한 학습자가 찾아옵니다. 그 다양한 수준과 요구를 어떻게 맞출까요?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간 디자인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공간 디자인을 통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박물관은 전문가보다는 초보자, 저성취자, 초신자들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애 학생, 저성취 아동,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학교는 이런 비형식 교육 기관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세 번째, 자유선택 공간은 주의력을 높입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주의력이 오히려 분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동기가 동일하게 높은 두 사람이 단기간에 집중 암기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하면 좁고 천장이 낮은 공간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과제는 그런 과제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장시간 있어야 하고 집중 암기하는 과제도 거의 없고 아이들의 경우 신체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예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어느 곳이 너무 가렵습니다. 혹은 옷이 너무 불편해요. 혹은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이 다리 길이가 달라 계속 움직입니다. 혹은 너무 배가 고파요. 즉, 신체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이 잘 될까요? 우리는 몸이 불편할 때 집중을 잘 못합니다. 여기 이 오른쪽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편해 보입니까?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앉아있는 공간도 좁고 책상 사이로 다니기도 어렵고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화장실 한번 가려 해도 어떻게 여기를 비집고 나갈까 부담부터 느껴집니다. 반면 왼쪽 교실의 공간은 어떤가요?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편할 것 같아요. 혹시 힘들면 뒤에 가서 쉴 곳도 있고요. 신체적 편안함과 불편함은 우리의 주의력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편안함이 장애 학생의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여기 연구 결과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신체적으로 편안할 때 자리에 앉아있는 비율은 100% 가깝게 나타났어요. 불편한 때는 50% 혹은 그 이하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 같은 학생이 글쓰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이 쓴 그 읽을 수 있는 단어의 비율이에요. ADHD나 학습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쓰기장애를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글씨를 못 알아보게 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글씨를 잘 못 써요. 필체가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장애 아이들도 몸이 편안할 때는 쓰기 기술이 늘었어요. 반면 불편할 때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자유선택적 공간은 창의성을 높입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천장이 높으면 창의적이 되고 천장이 낮으면 집중 암기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공간 디자인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너무 많아서 메터 스터디도 많이 있는데 여기 제가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운드, 컬러, 라이트, 온도, 냄새. 예, 보시면은 좋은 냄새는 항상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가구, 녹색 식물, 그 다음에 장비, 창문, 그다음에 데코레이션, 그다음에 어떤 재질을 썼느냐,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유연성, 어떤 설계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가, 그 공간의 사이즈, 그다음에 복잡성, 그다음에 쉬는 공간, 그다음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공간들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메타 스터디입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건축학이나 인테리어에서는 하나하나 테크니컬한 요소들로 보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요소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심리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와 선택입니다. 아까 이 부엌 사진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무엇이든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창의적인 과정과 결과물이 나옵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얼른 할 것만 하고 나가라는 메시지인가요? 우리의 학급은 어떨까요? 이것은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건물입니다. 아마존 스피어즈라고 하는데요.
직선적인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곡선도 아닌 구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리셉션도 커피숍도 아닙니다. 아마존 직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아마존은 정해진 책상이나 자리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일을 하고 퇴근할 때는 짐을 락커에 넣어놓고 퇴근합니다. 공간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규율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색 자연 요소가 많이 보입니다. 창의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한편 이곳은 스위스 쭈리히에 있는 구글 오피스입니다.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끄럼틀이 있죠.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린 사진에 미끄럼틀이 있는 사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도 공간혁신을 위해 건물 내 미끄럼틀 설치를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미끄럼틀 자체가 창의성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놀이, 즐거움, 몸의 움직임 등이 창의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의 구글 오피스고요. 왼쪽이요. 오른쪽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구글 오피스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네, 재미, 펀, 그 다음에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당신에게 그러한 자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무 공간인데요. 이것도 스위스 찌리히에 있는 구글 오피스입니다. 동굴처럼 해놨어요. 집중 작업을 할 때 좋아 보이는 환경입니다. 천장도 낮고 조명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에서조차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보며 구글의 공간 디자인의 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떨까요? 제가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회사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찍게 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 네이버처럼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회사 내부에 있는 그런 창의적인 공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사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그 공간의 디자인, 이런 것이 그 회사에게는 대단한 보안 사안입니다. 사진이 절대로 외부 유출이 안 된대요. 제가 경쟁사도 아닌데도요. 그만큼 회사에 있어 창의력을 최대화하는 공간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학교는 어떤가요?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창의성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까? 이 둘 중 어느 공간이 더 어른을 위한 공간 같고 어느 공간이 더 어린이를 위한 공간 같은가요?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에비던스 베이스드, 증거가 있는 연구 결과들을 기업들은 바로바로 적용을 합니다. 학교는 연구와 실행이 가장 거리가 먼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공간이 학습과 행동,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들, 심지어 종교기관도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는 언제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장애학생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의성이 장애학생에게 필요할까요? 장애학생들은 먹고 사는 게 급한 거 아닌가요? 당장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혼자 옷 입고 세수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장애학생들에게 창의성은 너무 사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는 중도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일단 장애의 종류와 정도는 너무도 달라서 당장의 기본적인 니즈인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혼자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도, 중등도 장애 학생 같은 경우 창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적으로 자기 표현이 안 되는 중도 학생들에게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적으로 자기 표현이 되더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직업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 학생에게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즉 자기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창의적인 잡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만들더라도 창의성은 필요합니다. 내가 집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어 먹으려 해도 창의성은 필요한 그러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창의성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자기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학업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수많은 연구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학, 사회, 국어 등의 학업 능력도 스스로 높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실제 학업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 학생들은 지속적인 실패의 경험 등으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믿는 학생들이 실제로 숙제도 더 많이 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나 교과 외 활동도 더 많이 한답니다.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TV나 게임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창의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높아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의적 활동을 자꾸 장려하고 창의적 환경에 놓아두면 됩니다. 창의성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창의적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창의적 환경입니다. 경도장애부터 중도장애 학생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매력적인 것이 더 사용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장애 학생들에게도 공간 디자인은 중요한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랙션 사이언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같은 기능의 물건이라도 매력적인 디자인의 물건을 사용할 때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이 두 차 중 어느 차가 더 운전하기 쉬워 보이세요? 더러운 차인가요? 깨끗한 차인가요? 여러분 아마도 깨끗한 차를 고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차를 더 운전하기 쉽다고 느낍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ATM 디자인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예쁘게 디자인된 ATM 기기를 더 사용하기 쉽게 느낀다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읽은 노암 트락틴스키라는 사람이 그 연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똑같은 연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터랙션 사이언스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졌더라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은 사용성을 더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쁜 제품은 사용성도 더 쉽다고 평가를 했고 못생긴 제품은 사용성도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례했습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매력적인 디자인일수록 사람들은 오류에 대해 더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데 더 창의적이어진다고 합니다. 더 자유롭고 여유 있어 보이는 디자인은 실제로 사용자로 하여금 더 자유롭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는 공간도 포함이 됩니다. 학습 공간 역시 학습자와의 인터랙션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학습 공간은 학습자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더 못생긴 물건을 좋아하거나 더 싼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구분하지 못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들도 인식 능력이 낮아도 매력적인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디자인을 구분을 합니다. 제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하고 그것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기 장애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별로 안 예쁜 디자인의 게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나요? 여러분이라면 좋겠어요? 이 게임이 재밌어 보이나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 저희가 연구용으로 개발한 게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디자인 팀을 고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학생들이 갑자기 장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게임 좋아하고 잘합니다. 이기고 싶어 하고요. 이기면 또 기뻐하고요. 장애 학생들이 매력적인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디자인을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장애 학생이라고 맨날 후진 거 써야 하는 거 아닙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학생이라고 특수학교라고 특수학급이라고 항상 구석진 곳에 후미진 곳에 후진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교시설과 박물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육약자, 초보자를 더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도 좋은 공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요? 그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철학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수교육에는 기본 철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공간과 관련한 것만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개별화, 최소 제한 환경, 자기결정, 통합,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장애 학생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개별화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다 다른 교육이 주어집니다. 일률적으로 다 같은 교과서를 보고 같은 문제를 푸는 일반 교육과는 다릅니다. 장애 학생들은 다 다른 교과서를 보고 다른 수준의 문제를 풉니다. 각 학생들의 니즈가 달라서입니다. 공간도 학생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을 분리해서 개별화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에 충분히 유연성을 두어 개별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직된 공간에서는 개별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장애 학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학생을 의자에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로 학생이 자리에 앉아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상으로 앉아있게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체육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미리 분출시킨 후에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앉아있어야 하는 룰을 없애거나 그런 활동을 없애고 그 학생에 맞는 활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어느 옵션이 가장 좋냐? 학생의 자유를 최소로 제한하는 옵션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애 아이들을 의자에 묶어두거나 침대에 묶어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 제한 환경의 원리가 공식화된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소 제한 환경은 지금도 유효하며 공간도 학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기결정입니다. 자기결정이란 자기 삶에서 자신과 관련된 결정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해주는 것이겠죠. 장애 학생에게 자기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학생들은 지속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옆에서 자꾸 다른 사람이, 가장 흔하게는 부모가 대신 결정을 해주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마우스 클릭 하나를 스스로 못하고 매번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번 딸깍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 학생의 교육에 있어 자기결정 능력을 키워주고 장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직된 환경에서는 따라야 하는 룰이 굉장히 많습니다. 뛰어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옆 사람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반면 자유선택적 환경에서는 자기결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결정과 같은 훈련은 교육과정 안에서 하기보다는 환경과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분리교육이냐 통합교육이냐가 아닐까 합니다. 장애 학생은 따로 교육하는 게 맞을까요? 일반 아이들과 한 학교를 다니며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국가마다, 학생의 연령대마다, 교육 시스템마다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세계적 동향은 통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궁극적으로는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수학교가 많이 있고 아직 필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통합적인 교육 환경입니다. 장애 학생만 분리시켜 놓은 공간이 아니고요.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특수학교에 있든 일반 학교에 있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 디자인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들은 규율이 엄격할 때 더욱 그 틀에 맞추기를 어려워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장애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도 자폐성 장애 아동이 숲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항상 나가서 자연 속에서 놀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반면 빽빽한 교실에 앉아있을 때는 없던 행동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환경에 따라서 장애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기술에 따라서도 장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안경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 중 3분의 2는 아마도 시각장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경이라는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시각장애가 아닙니다. 학교가 없었을 때는 학습장애도 없었습니다. 세계대전 때 민간인을 군인으로 뽑기 전에는 지적장애도 굳이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장애는 사회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장애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공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장애 아동을 위한 디자인은 그것이 제품이든지 공간이든지 다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동성을 향상해야 하고 의사소통 기회와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독립성을 향상해야 되고 접근성을 향상해야 됩니다. 안전성과 보안성 향상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템플 그랜딘은 자폐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터치는 싫지만 이런 기계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조여주면 신경이 침착하게 가라앉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농장에서 소에게 사용하는 기계였죠. 그것을 보고 착안해서 스스로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 대학 기숙사에 놓고 쓰다가 몇 번이나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용납하기 힘든 디자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는 있었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사람의 허구는 싫어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의 허구는 좋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조임을 받으면서 침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앞서 템플 그랜딘이 개발한 것보다 더 사회적으로 용납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아이들이 사용하고 싶은 기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디자인은 오른쪽의 소파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사회적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고 있는 나도 들어가 앉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런 것이 장애 학생을 위한 좋은 디자인입니다.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 원리를 이용해 만든 조끼가 있습니다. 왼쪽의 조끼는 어떤가요? 일반 아이들이 입지 않는 조끼입니다. 이런 조끼를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장애아이들은 지나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의 조끼는 어떤가요? 일반 조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적 특성, 감각적 특성, 신체적 특성에 있어서도 특별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모든 장애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음성과 텍스트 두 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물론 청각장애의 경우 수화도 사용됩니다. 음향 디자인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소리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말을 듣지 못하면 인지적으로 발달을 못하게 되어 지적장애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듣지 못하면 지적 능력도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늦는 다운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잘 들음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먼저 가르치기도 합니다. 언어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은 바로 언어적 발달입니다. 완전농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장애의 경우는 말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소리 중에서도 사람 말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애에 따라서 환경음이 더 크게 들리거나 더 거슬리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사람 말소리가 가장 잘 들리게 디자인하는 것이 모든 장애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는 시각적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텍스트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많은 부분이 비언어적 상호작용,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시각적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시각적 정보는 안전에도 직결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몇 가지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공간은 장애 학생 분리적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은 통합을 촉진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분리보다는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에 따라서 분리된 공간에서의 중재나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센서리 룸의 한 예입니다. 센서리 룸은 감각을 만족시키는 혹은 감각을 침착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액티브 시팅, 다양한 의자가 있고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힘을 주어 앉아 있어야 하는 의자라서 우리가 액티브 시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키네틱 기구가 있는데요. 그네처럼 타고선 이렇게 몸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림들도 보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 따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운동들을 그려서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것도 센서리 룸의 예입니다. 조용해 보이죠? 조명도 훨씬 덜 자극적으로 했습니다. 또 이곳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루 같은 그네가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반 아이들도요. 네, 그래서 학교 공간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짱 박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자기가 분노했을 때나 몹시 흥분했을 때나 그랬을 때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의 행동이나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뭐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것, 소리 나는 것, 빛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신나게 갖고 놀 수 있는 하지만 이렇게 만지면서 갖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 같아 보입니다. 실컷 뛰고 눕고 뒹굴 수 있어 보입니다. 동시에 스퀴즈 하는 기구도 있고요. 다양한 장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놀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쉬기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실외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또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숨을 수도 있고요. 자유 선택이 아주 많은 공간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방입니다. 자유선택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햅틱적인 자극도 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원 없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교사나 부모의 가이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결정을 많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인 갤러데이 대학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손이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셜한 커뮤니티 공간, 서로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디자인이 강조됩니다. 여기도 갤러데이 대학입니다. 모든 층에서 모든 층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친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자유선택도 있고 놀이도 있고
편안함도 있습니다. 컬러풀하고 장난감도 많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지적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고등학생인데 정신 연령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런 경우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정신 연령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생활 연령, 즉 실제 연령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장애인 인권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가 심한 학생이라도 그 학생의 실제 연령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무리 정신 연령이 낮아도 그 사람에게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주도의 브랭서멀 학교입니다. 건축학적으로 꽤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제가 가본 수많은 학교들 중 단연코 최고 디자인을 자랑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개방적이면서도 편안한 디자인이 보이시나요? 학교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감을 느끼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특수학급은 없다고 합니다. 장애 학생을 분리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든 아니든 모든 학생을 통합시키려는 의지가 공간에 배어 있습니다. 여기는 브랭섬홀의 교실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교실마다 학생들이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장애가 훨씬 덜 문제가 되고 문제행동 발생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사립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자세로 앉아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른 보시면 액티브 세팅이 있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몬테소리 학교의 어떤 교실의 문입니다. 큰 문과 작은 문이 있어요. 이게 사실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라는 요소를 줍니다. 학생들에게 재미라는 요소는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재미를 공간 디자인에서 구현한 예입니다. 이것은 그 교실의 내부입니다. 몬테소리 학교는 학생 수대로 책걸상이 있지도 않습니다. 전체 수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2층 데크를 만들어 개인 공간도로 만들어 놨고요. 또 그곳에서 놀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은 안 보이지만 여러 종류의 작은 동물들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몬테소리 학교는 전체 수업이 없고 모든 학생이 다 다른 학습을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학교에 와서 종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종을 울리면 분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하면 필요한 학생들이 스스로 모입니다. 이 공간은 그러한 교육과정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개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장애 학생을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실내 온도와 비슷합니다. 경직된 교실은 추운 겨울 같은 곳입니다. 특히 장애 학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경직된 교실에서 계속 장애 학생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한 중재를 하는 것은 마치 교실을 춥게 해놓고 왜 콧물을 흘리냐 기침하냐 하면서 계속 약을 먹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유로운 공간, 자유선택이 가능한 교실은 따뜻한 공간과 같습니다.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더 중요한 니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공간은 교육의 일부입니다. 교육 과정의 일부입니다. 장애 학생에 있어서 공간은 중재의 일부입니다. 우리 장애 학생의 교육은 중재 혹은 치료라고 하는데 그러한 중재의 일부로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